안녕하세요. 주경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다를 통한 인류의 확산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고대 문명의 발전과 바다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세계사에서 4대 고대 문명을 거론하고는 하죠. 바로 황어,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입니다. 우리는 이 문명들이 발전하는 데에 바다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강의의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문명의 발전이 원양항해를 낳은 게 아니라 원양항해가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문명은 땅만큼이나 바다를 통해 발전했다는 점을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양항해의 초기 단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원양항해의 첫 출발은 어업일 것입니다. 인류는 선사시대 초기부터 갈대를 엮거나 목재를 이용해 배를 만들어 강이나 바다에서 사용했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식량으로 사용하면서 점차 먼 바다로 나갔고, 그러다 보면 이웃 지역을 방문하여 장사를 하기도 했겠죠. 이런 일이 지속되면서 이웃 지역들을 연결하는 항해 네트워크들이 형성됩니다. 네트워크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결국 해역은 아주 광범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상태로 발전합니다. 이런 일들을 말해주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중동의 테르카라는 곳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2000년 전 유적에서 정향을 발견합니다. 이 정향이라는 향신료는 오직 인도네시아의 말루쿠 제도에서만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향이 머나먼 중동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기원전 2000년대에 벌써 교역 네트워크를 타고 광대한 바다를 건너 이동해 왔음을 말해줍니다. 바닷길이 동남아시아와 중동, 중국 등지를 연결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고대 문명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이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럼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메소포타미아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두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이 강들은 식수를 제공하고 농사에 이용할 뿐 아니라 상류와 하류 지역을 연결하는 수송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문명 발전의 핵심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구불구불 흐르는 강물의 흐름을 통제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바람이 상류에서 하류로만 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만일 하류에서 상류로 바람이 불면 물결을 타고 하류로 내려왔다가 돛을 이용해 상류 지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이 지역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쿠파라고 불리는 특이한 배를 이용해 수송했습니다. 헤로도토스라는 고대 역사가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쿠파는 버드나무 가지로 틀을 만들고 지프로 채운 후 가죽을 덮은 둥근 모양의 배인데, 여기에 사람과 화물 그리고 당나귀 한 마리까지 태우고 상류의 아르메니아에서 하류의 바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화물을 모두 처분하고 배의 틀과 집까지 판 후에 가죽은 당나귀 등에 싣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쿠파는 이 지역에서 아주 최근까지도 사용하였습니다. 강을 이용한 수송은 결국 바다로 확장됩니다. 문명 내부의 수송 루트와 이전부터 발전해 있던 해상 항해 네트워크가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식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성립되기 이전 단계인 소위 우바이드 시대에도 내륙에서 생산된 토기들이 거래되었는데, 점차 이 토기를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간 후 이웃 지역으로 항해해 가서 판매한 것이 그런 사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수메르라는 첫 번째 문명이 성립된 후 여러 제국이 형성됩니다. 문명 중심지인 이 수메르에서 볼 때 남쪽 멀리 딜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화상에서 이 세상의 끝으로 여기는 곳입니다. 그 너머 더 멀리 가면 마간이라 불리는 황량한 지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이라는 황제가 남긴 기록을 보면 딜문, 마간, 멜루하에서 오는 배들이 아카드의 항구에 도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멜루하는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다름 아니라 인더스 지역입니다. 인더스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닷길을 통해 서로 많은 선박이 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품들이 오간 걸까요? 주로 인더스 문명의 중심지인 하라파로부터 의뢰용 도끼날, 홍옥수 구슬, 인장, 목재, 그리고 흥미롭게도 도량형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워낙 중요한 물품들이 인도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니 아예 도량형을 인도 것으로 쓰기 위해 무게를 다는 추 같은 것을 보낸 겁니다. 두 지역은 각자 원하는 물품들을 교환했고 이런 과정에서 문화도 교류합니다. 두 지역에서 발견된 인장들을 볼까요? 왼쪽의 사진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것인데 여기에는 인더스 문명의 글자들 그리고 인더스 문명의 중요한 상징인 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반대로 인더스 지역에서 발견된 것인데 메소포타미아의 중요한 신화이며 인류 최초의 서사시로 알려진 길가메시 서사시의 한 대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문명은 바다를 통해 교류하며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등 여러 방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던 것이죠. 한편 고대의 홍해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사실 홍해는 항해가 어렵기로 악명 높은 바다이지만 그럼에도 이 바다 역시 고대에도 항해가 지속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고대 이집트 핫셉수트 파라오의 항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파라오는 고대 이집트에서 몇 안 되는 여자 파라오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멋진 테라스식 장제전을 건립했습니다. 이 건물의 회랑 벽면에는 많은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푼트 원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푼트는 아마도 홍해 남부 에레트리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에 원정대를 보낸 이유는 고대 문명에서 지극히 중요한 물질인 유향과 몰약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 항해는 실로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이집트 중심지에서 선박 요소들을 낙타에 싣고 사막을 건너 홍해 해안까지 운반한 후 이곳에서 배를 조립해서 남쪽으로 항해해 가는 식입니다. 푼트에서 원하는 화물을 구하여 실은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항해해 와서 하역한 후 다시 낙타를 이용해서 중심지로 옮겨와야 했습니다. 이런 악조건 때문에 홍해를 항해하는 것이 자주 이용되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지역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계속 항해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아라비아해, 페르시아만, 홍해 등 인도양의 세 바다 모두 고대부터 항해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여러 지역이 연결되었습니다.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 서로 소통 가능했고 물자를 교환하며 문화 요소들도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바닷길을 통해 인공 요소들이 교환되는 것을 보았지만 그 외에 작물이나 생태 환경 요소들도 이동했다는 점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프리카 북부 사바나의 작물, 그 가운데 특히 콩과 수수 종류가 아라비아의 북쪽 연안을 따라 인도로 들어가서 인도의 작물 체제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물들은 정작 아라비아 반도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나쳐 갔다가 후대인 서기 1세기 말에 가서야 수입합니다. 어떤 작물이 한 번 전해졌다고 곧바로 그 지역 경제에 유입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선택 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되기 때문이겠죠. 반대 방향으로는 중국 남부의 또 다른 종류의 수수가 남아시아와 아라비아를 거쳐 아프리카 북부에 전해집니다. 인도의 망고와 후추, 인도네시아의 대나무, 사탕수수, 바나나, 코코넛 등이 서로 상대 지역에 전해진 것도 후대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식물뿐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아프리카로 혹소가 이동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현상이고, 또 가축뿐 아니라 인도의 쥐 몇 종류가 아프리카로 간 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바다를 통한 접촉이 가져온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인도양뿐 아니라 지중해에서도 선사시대부터 바닷길이 열렸다는 점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동쪽에 밀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밀로의 비너스라는 작품이 이 섬에서 발견되어 유명하지만, 고대 선사시대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섬에서 흑요석이 대량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입니다. 흑요석은 자연계 산물 중 가장 날카로운 날을 얻을 수 있는 광물입니다. 그래서 구리와 청동이 개발되기 전 시기에는 아주 유용한 물품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죠. 이 흑요석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서 나는 흑요석마다 독특한 무늬가 있어서 발견된 물품들이 어느 곳에서 나온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밀로스 섬에서 나는 흑요석은 중동 지역과 지중해 각지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기원전 15,000년 이래 지중해에도 광범위한 해상 연결 네트워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고대 문명들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이미 인도양과 지중해의 해상 수송 연결로들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통해 정말로 광범위한 지역들이 연결되었고, 다양한 물품들과 문화 요소들, 그리고 생태 환경 요소들이 교류된 사실을 보았습니다. 문명이 성립되는 데에, 또 그 이후에 문명이 발전하는 데에 바다는 상호 소통과 교류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양 네트워크에서 제국으로 발전한 고대 지중해 세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